충성!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그 느낌은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얼마인가 내가 저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 침투가 아니라 명백한 무력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 침투 요원을 무장 간첩이 아닌 무장 공비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작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제 자살 11명과 생포 1명, 오늘 사살 7명 등 모두 19명이 확인됐으며 현재 도주 중인 공비 숫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최장기간에 걸친 군 작전이었던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바로 그 중심에서 자신들이 왜 불사조여야 하는가를 스스로 확인했던 육군 산악불사조 부대. 작전 개시 하루 만에 공비 3명을 사살하고 대침투 작전을 종료시킨 마지막 전투에서도 공비 사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들이 바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인 것이다. 이들은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부대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적진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 횡선으로 그어진 전선이 아니라 중심 침투로 확보한 적의 중앙부가 그들의 전장이자 활동 무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의 모든 전술과 훈련은 중심 침투, 즉 적 중앙에 날아들어 적을 괴멸시킨다는 개념에 입각해 만들어지고 실시되는 것이다.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비정규전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84년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를 창설케 한다. 북한군 구조에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수는 남한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의 대량 침투, 남한 전 지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수전 부대만 24개 여단. 군비 증강만큼 인적 자원에 의한 고도의 전투력 증대가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할 만한, 그리고 유사시 그들 못지않은 전투력으로 적 후방을 결연할 목적으로 태어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 그 탄생 배경에 충실히 움직여왔던 이들로선 공비 침투에 대한 작전 수행의 과정들이 하나의 조건 반사였는지도 모른다. 침투, 타격, 정찰, 첩보에까지 이르는 이들의 임무는 고난도의 반복 훈련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유격, 공수, 특공무술, 전투 수영, 공중기동, 특공부대의 구성원으로서 거쳐야 할, 아니 쉬지 않고 반복되는 훈련들. 훈련 내용의 다양성만큼 그 강도 또한 만만치 않다.
훈련에서 고성과 기압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잠시 잠깐의 방심, 부정확한 동작이 바로 안전사고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작년 가을 이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기상, 앉아.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돌아. 전방에 함성 돌아서.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는 이유. 그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전투에서 이들이 삶을 향해 과감히 뛰어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같은 강동면 낭덕산에서는 육군 불사조부대 정하욱 소령 등 수색대 5명이 무장간첩 3명을 사살했습니다. 49일간 계속됐던 대침투작전. 그것은 산악불사조 특공대원들에게 전쟁의 단면을 체험케 했다. 작전 시작과 함께 전과를 올린다. 하지만 긴장의 49일은 마지막 연하동 전투에서 적에게 치명상을 가함과 동시에 이대대 서영원 대위의 죽음, 박경상 중령의 무릎 관통상 등 큰 상처와 함께 마감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703 특공연대 서영원 대위와 12사단 수색중대 강민성 상병이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오대령과 함께 작전회의에 참석했던 특공연대 이정호 대령과 박경상 중령, 이종갑 소령, 김동석 대위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른 만큼 이들이 얻은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적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전과와 교훈은 이들을 진정한 산악불사조로 만드는 정신적 성숙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는 해병대나 특전사처럼 지원 병력으로 충원된 부대가 아니다. 군입대 후 신병 교육을 마친 병사들이 모여 특공대원으로 만들어져가는 이곳.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는 자체 특공교육대를 가지고 있다. 전입 후 4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특공교육. 갓 전입 온 병사들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지만 진정한 산악불사조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우로 4크리크, 하로 2크리크, 하로 2크리크. 교육의 특성은 전문화된 특공대원의 양성이다. 통신, 의무, 사격, 폭파 등 주특기별로 실시되는 특공교육대 과정은 이들이 전쟁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다. 위급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겐 전문적인 의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적진 한가운데서 일사불란한 임무 수행과 첩보 활동을 펴기 위해 요구되는 통신병의 역할도 부대의 작전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적 차단, 타격, 중요 시설 무력화 등을 위해 실시되는 폭파 훈련. 훈련의 특성상 항상 긴장감이 감돌게 마련이다. 적의 주요 시설 파괴를 위한 TNT 설치 훈련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위력이 느껴지는 TNT. 격원의 결선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생의 눈빛에서 아직은 두려움이 역력하다. 특공교육대 과정은 바로 이 두려움의 극복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동을 봅시다. 폭포! 적지 중심 침투를 위해 필요한 기동력. 산악 불사조 부대원들에겐 헬기가 친숙할 수밖에 없다. 기동성 있는 저고도 침투를 위한 수단, 헬리콥터. 이들은 헬기에 올라탈 때마다 특공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새롭게 느낀다고 한다. 물론 적진을 향해 뛰어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도 함께 느낄 것이다. 수사 불패. 비록 죽을 수는 있지만 패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들의 정신이다. 죽을 수는 있어도 패할 수는 없다는 아이러니. 이것은 이들이 결코 죽지 않겠다는 비장한 선언이기도 하다. 산악 불사조로서의 비장한 선언이다. 달릴 때 해도 박해마 가무시 저리야 내일의 장선을 통신보안 일측보안 병장 정조입니다. 비상입니다. 박중대 현 시간부로 비상. 익숙하단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잦은 비상. 하지만 산악 불사조 백골대대의 오늘 새벽은 좀 특별하다. 천리 행군으로 상징되는 특공 종합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다. 전시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실제적인 종합 기동 훈련. 특공 종합 훈련.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이들은 2주간을 걸어야 한다. 처음 행군에 나선 신병로. 벌써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행군에 단련된 고참 병사에게도 천리 행군이란 말은 만만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어깨를 누르는 군장. 아직은 버겁지 않다. 오히려 버거운 것은 과연 훈련을 무사히 마쳐낼 수 있을까 하는 각자의 마음일 것이다. 백골대대. 불사조 부대 특공 2대대의 별칭이다. 그들 부대 입구에 서 있는 백골병단 전적기는 그들이 왜 백골대대인지를 설명해준다. 백골대대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6.25 당시 백골병단이 활약하던 곳이다. 중공군의 남하로 전황이 혼미를 거듭하던 1951년 1월 한국 최초의 정규 유격대로 창설된 백골병단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불량반, 가리산, 용대리 등 인제 양양 지역 일대 320km를 누비며 적의 빨치산 주의부를 섬멸하고 적 500여 명 사살, 300여 명을 생포했다. 특히 대남 유격대 총사령관 기론팔 중장을 사살하는 굵직한 전과를 올렸다. 이들의 죽음을 각오한 유격전은 그 전과로서의 평가뿐 아니라 초창기 우리 군의 특수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백골병단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산악 불사조 백골대대. 그들과 백골병단은 분명 종심 침투라는 같은 목적과 같은 임무를 가진 닮은 꼴이다. 오늘 백골대대의 행군 코스도 백골병단의 활동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산악 불사조답게 그들의 행군 코스는 도로가 아닌 산악 지역이다. 체중, 군장, 소총, 거기에 깎아지른 경사도가 곱해진다. 산악 지형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이들.
행군은 그저 행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실기동을 전제로 한 각종 산악 훈련을 포함한다. 두려움이란 말은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산악불사조 부대의 특공 종합 훈련. 산악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라는 시나리오는 그 요소들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행군 7일째. 이제 이들의 군장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군장은 다시 채워져야 한다. 적 중심에 위치한 이들에게 재보급의 방법은 헬기가 적격이다. 하지만 헬기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무겁지만 젠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휴식 중인 대원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가 전한 것은 그저 먹을 것만은 아닐 게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그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다. 군에 간 지 일주일 된 막내 아들. 군인아저씨 지나가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생각이 나고 또 아들들이 항상 또 먹던 게 생각나서 저 아들같이 보여주길래 얼른 뛰쳐나왔어요. 행군 중의 행간. 무슨 일일까? 특공대 전임 왔다는 게 또 한편 자랑스럽고 또 특공대에서 전역을 한다는 게 그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시간 언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 2개월 지나가지고 기대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야, 막내 어디냐? 막내. 전역 사병을 보내는 이들의 전통 또한 이채롭다. 부대를 떠나는 전역병. 최고참의 자리를 물러나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을 담아 가장 신참인 병사에게 신고식을 한다. 그가 걸어온 특공대원으로서의 길을 마감하는 숙연함이 웃음으로 반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승무원입니다. 등장 공사원 1997년 폴리사일부로 특공일에서 특공연대로 전역을 위한 전투를 명받습니다. 신고를 하기에도 바쁜 막내. 신고를 받자니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다. 언젠간 막내도 또 다른 막내에게 신고를 하곤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다. 가슴에 굵직한 추억을 담고서 말이다. 박수. 고되기만 한 하루하루. 이들의 낮잠은 어차피 달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저 달기만 한 데서 그치는 것 또한 아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중 하나다. 야간으로 이어지는 행군과 타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타작고 지점이다. 그리고 이는 타작고 적지, 초소.
그리고 야간, 정확한 방향 유지, 목표 획득 후에야 타격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사약 경계병 2명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특수임무조. 특수임무조는 기평환 그리고 장경환. 2명은 유구사고지 뒤로 연해서 초소 좌측을 연해서 우회를 하도록 해라. 야간 침투 타격. 어차피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작전. 하지만 그 소수의 인원들 안에서도 각자 맡은 임무에 맞춰 나누어 움직인다. 타격만큼 중요한 것이 도피 및 탈출. 특공대원 한 명이 적의 무기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뼈를 깎는 아픔도 목소리 크게 하고! 승리의 순간까지 다 버티고 버텨라. 5분만 가면은 조금만, 5분만. 소대장의 외침이다. 그런 외침으로 걸어온 먼 길, 천리 행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2주 전 떠났던 그곳으로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다시 돌아왔다.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전에도 그랬듯 요란한 환영으로 스스로가 산악불사조임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확인은 반복된다. 산악불사조 특공연대. 1년 전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불사조. 그 이름대로 죽지 않기 위한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집안에는 여 앞에 물린 없나? 저기 와서 신뢰를 다시 한번.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대, 신화를 낳는 해병대, 국방의 119, 국가 전략 기동부대. 모두 해병대를 가리키는 별칭들이다. 게다가 한 번 해병대에 몸담았던 사람은 평생을 해병대원이라는 긍지를 품고 살아간다. 편한 것만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도 해병대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신세대 병사들도 해병대에 들어오면 빨간 명찰로 상징되는 강한 군기를 견뎌낸다. 작지만 강한 군대, 한국 해병대의 신화와 긍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전시의 해병대의 주된 임무는 맨 먼저 적지에 뛰어들어 아군이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상륙작전이다. 상륙작전을 수행하려면 해안 침투 훈련이 필수적이다. 해병대의 교육 훈련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는 수색대 훈련. 사 주 동안 계속되는 훈련에서 3주째가 되면 소위 지옥주 훈련을 받게 된다. 일주일 내내 한숨도 차지 않고 강행군을 하는 것이다. 졸린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날이 저물어도 훈련은 계속된다. 이제 교육은 야간 침투 훈련으로 이어진다. 전쟁에 밤낮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잠을 못 잔 지 벌써 나흘째. 병사들의 고통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훈련은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병사들은 잠이라는 가상의 적을 향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악으로 버텨내야 하는 순간순간들. 한치 앞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흘을 못 잤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해병대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이 고통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 해병대 병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자기가 원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병사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병사들이 해병대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은 해병대 가면 고생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원을 합니다. 너나 없이 귀한 아들로 자라난 신세대 병사들이 해병대의 강한 훈련을 견뎌내는 데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큰 힘이 된다. 해병대원은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물에 뛰어드는 상황에 부닥칠지 모른다. 안전하게 물에 뛰어드는 기술은 해병대원의 기본기 중에 하나다. 교관들이 교육생을 다그치는 것은 바른 자세가 그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37번! 손을 왜 눌러!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해병대원은 만들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는 데는 기초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해병대의 기합은 옛날부터 지독하기로 유명하다. 교육 중에 받는 기합은 기초체력 훈련이며 정신력을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해병대원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무쇠처럼 반복되는 훈련 속에 더욱 강한 군인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병대 교육훈련의 강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은 철저한 경쟁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각 조별 선착순 경쟁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닌다. 전쟁에서 2등은 필요 없다. 강한 군대는 언제나 이기는 군대다. 해병대는 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그들의 목표는 승리뿐이다. 훈련 상황에서는 다른 조의 동료들이 가상의 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에는 승패가 있는 법, 게임은 끝났다. 이제 결과에 따른 보상과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훈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식사 시간. 식판은 분명히 한쪽에 쌓여 있는데 교육생들은 웬일인지 노를 들이대고 배식을 받는다. 노 위에 배식을 받으니 밥과 반찬뿐 그야말로 국물도 얻어먹을 수 없다. 넣고 하는 거 있잖아. 남겨놓고 하는 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 무거운 고무 보트를 이고 선 채로 수저도 없이 밥을 먹는다. 사계조에서 4등을 한 올지의 슬픔이다. 그래도 농담을 주고받는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있다. 다음 조는 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식판과 수저가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앉아서 먹는 것이 어딘가. 아, 3등.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등. 한결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 1등을 하지 못한 납품은 사나이 체면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에게는)
점잖게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적진을 돌파하려면 어떤 곳을 지나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진대 마른 데를 가릴 수 없음은 당연하다. 여러분들 특수임무가 떨어지면 똥tom만 눈에 있겠나? 시궁창만 눈에 있겠나? 아무 곳이나 다 침투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몸소 익혀야 된단 말이야. 전시의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금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지금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은 더럽다는 생각 그 자체다. 어떻게 인간이 시공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역겨움을 극복해야 한다. 적을 물리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곳도 통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모처럼 주어진 5분간의 휴식 시간, 머리를 땅에 대자마자 꿀맛 같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너무 고나면 눈도 채 감지 못하는 것일까. 전우끼리 촘촘히 몸을 엮은 모습이 해병대의 남다른 단결력을 말해주는 것 같다. 시궁창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교육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는 저수온 적응 훈련이다. 전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해병대원은 한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처럼 전우의 체온이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 혼자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저수온 적응 훈련은 인내력과 함께 해병대원의 뜨거운 전우회를 덤으로 얹어준다. 지옥훈련의 마지막 관문은 담력 쌓기 훈련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려면 진짜 귀신을 때려눕힐 수 있어야 한다는데 으시시한 분위기를 조성할 소품들은 준비 완료.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적진에 뛰어들어야 하는 해병대원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 없는 담력이 필요하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며칠째 잠을 못 잔 교육생들은 가만히 있어도 헛것이 보일 것 같은 상태다.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감기려는 눈꺼풀의 무게인지도 모른다. 교육생들은 정신력을 가다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은가.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덤을 파고도 들어가야 돼.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포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교육생들은 한 사람씩 공동묘지를 통과한다. 목적지는 산봉우리 위에 정해진 무덤 앞이다. 교관들은 교육생이 정해진 코스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본다. 물론 그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드디어 해냈다. 몇 번씩 간이 떨어질 뻔했지만 무사히 귀신 잡는 해병대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정신력과 인내력, 단결력과 협동심, 그리고 따뜻한 전우회. 강한 군대 해병대의 신화를 이어가는 기관병들의 교육 훈련 일지는 그런 항목들로 채워져 있었다.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해병대의 교육 훈련은 계속된다. 눈밭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우선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 구정성의 제약을 받는 한겨울의 산악에서는 더욱 강한 적응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 기습 공격을 하려면 바다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하늘과 바다를 넘나들며 적지에 침투하기 위한 훈련들. 그들은 일단 적진에 떨어지고 나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아오거나 멈춰 설 수가 없다. 승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전시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훈련. 물론 그것은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모두가 마찬가지다. 해병대가 특별히 강한 군대이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적진에 침투하고 나면 후퇴할 곳이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해병대의 신화가 처음 시작된 곳은 바로 진해였다. 현재 해군 연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1949년 당시 공군 비행장이었다. 진해 덕산 비행장 경납고 콘센트 막사, 그 황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병대는 태어났다. 출발은 그야말로 미미하고 초라한 것이었다. 해병대 창설에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육상 교통로가 나빠 신속하게 전투력을 투입하지 못해 2,000명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바로 전투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해병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49년 5월 5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88호가 해병대 창설을 뒷받침한 법령이었다. 손원일 당시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여러 지휘관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창설을 성사시켰고 당시 대령이었던 신현준 씨가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해병대는 창설 초기부터 창설 목적에 부합되는 활약을 해주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지리산과 한라산에서 공비를 토벌했다. 전시의 선봉에 서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기질은 이미 해병대 속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던 해병대의 가장 큰 사건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일이다. 인천 상륙작전은 분명 성공작이었지만 미국의 작품이었다. 부산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작전 회의를 함상에서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내가 혼자 그 명령에 참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고 결국 내가사 원수가 그냥 주장하는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교두보를 마련한 한미 해병대는 서울 탈환작전에 들어갔다. 이때 한국 해병대는 기막힌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시청을 9월 25일 오후 3시에 내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인민군 길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개항했어요. 박소희가 꼭 해야 할 만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박 기자는 하고 얘기가 저 중앙청을 박소희님이 빨리 공격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꼭 꽂아야 합니다. 그 태극기만은 우리 한국군 손에 의해서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항해달라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염원입니다. 그러나 중앙청은 미국 해병 오연대가 공격하게 돼 있었다. 일개 소대장이 작전 명령을 어기고 남의 작전 지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태극기를 꽂는 일을 과연 남의 손에 맡겨야 할까? 좋다. 내 나이 24살. 정말 이 젊음을 아낌없이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 하는 결심을 했죠. 박소희는 통신병을 불러 상급 부대의 호출에 응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단독으로 중앙청 공격을 감행했다. 9월 26일 날 새벽 5시경에 이제 중앙청을 돌입했죠. 그 비스듬히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죽을 경계하던 해병 대원들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바로 그 중앙청 공격을 목전에 두고 전사한 대원들의 그 명복을 빌면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높이 이렇게 소리 높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두고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해병대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진동리에서 토솔산 고지에서, 경기 가도에서 백사 고지에서, 원문고개와 사천강에서, 김일성 고지와 모택동 고지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밀고 밀리는 격전을 벌였다. 무수한 젊은이들의 넋이 조국에 바쳐졌다. (1965년) 한국이 월남 파병을 시작했을 때 전투부대로 제일 먼저 베트남에 들어간 것은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였다. 베트남에 파견된 해병대는 캄난지구, 토이호아지구, 트라이지구와 호이안지구 등에서 전과를 올렸다. 1997년 올해로 해병대는 창설 48주년을 맞았다. 창설 이후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서 혁혁한 전승 기록을 세우며 70년대 초까지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는 순환을 겪게 된다.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해군 산하로 흡수 통합된 해병대는 해군 참모총장 이하 제2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87년 해병대 사령부는 다시 부활한다. 해체된 지 무려 14년 만에 사령부를 재창설할 수 있었던 것은 해병대 특유의 결집력이 큰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0년에 국군조직법과 해병대 사령부 직제령으로 해병대의 존재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이후 제2의 턱산시대를 꿈꾸고 있다. 해병대가 시련을 이기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현역을 자처하는 70만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힘이 컸다. 해병대 행사 때면 열일을 제치고 쫓아오는 사람들. 해병대 전우회는 기동봉사대를 조직, 방범활동과 교통정리, 구조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는 국내에 172개, 해외에 32개의 지회를 갖고 있다. 나라 밖에 나가 살아도 해병대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해병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해병대는 상륙작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군대다. 그 본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세계 48개국이 해병대를 가졌다가 이제 15개국만이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해병대는 테러 진압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 내용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해병대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앞으로의 국가 간의 분쟁은 바로 이 연안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연안 지역에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분쟁에서 어느 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써물 수 있는 군대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냐, 저는 그 역할과 그 기능은 명확히 구분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앞으로 더욱 큰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 가치 역시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해병대의 신화를 이어갈 신병들이 모여드는 곳. 군대 가기 싫어서 연골 수술을 받는 젊은이들이 있는 세태 속에서도 가장 고생스럽다는 해병대에 지원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 지원 입대를 일컫는 나가자 해병대의 전통이 아직 바래지 않은 것이다. 이왕 오는 거 좀 어려운 데 와서 정신 좀 차리려고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니까 화끈하게 해야죠. 입대하는 젊은이를 보내는 서운함과 애틋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사회생활 하는데 해병대도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전우회 같은 것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별이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애인도 남겨둔 채 이 젊은이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간다. 손자를 보내는 것일까? 지난날 아들도 저렇게 보냈을 것이다. 아버지도 체면불구하고 끝내 눈시울을 붉힌다. 요즘은 아들이 대개 한둘뿐이라서 가족들의 서운함이 더한 것 같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를 선택한 젊은이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튀는 신세대일지 모른다. 어떤 부대에서나 똑같이 실시되는 간단한 신체 검사. 고생을 모르고 자라 애되고 해맑기만 한 얼굴들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가장 험난한 곳에서 가장 먼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의 신화와 긍지를 지켜온 것이다. 해병대원의 유별난 연대의식과 결집력은 때로 대타성과 편협함으로 비춰지기도 한 게 사실이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해병대원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인지도 모른다. 편한 것만을 쫓는 세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은 점점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